이렇게 하면 전체 모드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네, 일단 저는 비아베스트에서 R&D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국수라고 하고요. 오늘은 모나드 BFT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은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도 여기 슬라이드에 바로 코멘트를 남기셔도 됩니다. 네, 이게 NFT 컬렉션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네, 일단은 컨센서스라는 거를 좀 알아보기 전에 트랜잭션이 이제 어떻게 그 밸리데이터 노드에 들어가서 블록에 포함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본 그림이고요. 일단 유저가 그 서명을 하게 되죠. 보통 메타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지갑을 통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이 이제 RPC라는 노드로 들어가게 되죠. RPC라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에 들어간 게이트웨이 입구로 해서 전달되고요. 이 RPC가 각 밸리데이터 노드에게 트랜잭션을 공유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이 받은 밸리데이터 노드가 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죠. 그 트랜잭션들을. 그리고 이 전파가 되고 나서 그게 어떤 블록 프로포절에 담긴 다음에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모두가 합의가 되면 그게 컨센서스가 돼서 블록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나드 BFT에서 다룰 내용은 결국은 이 트랜잭션이 밸리데이터 노드 하나까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서로 합의가 되면서 합의 컨센서스를 통과해서 블록으로 확정이 되느냐. 이 빨간색 원 안에서 이 모나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그 모나드 BFT를 간단하게 좀 네, 일단 심플하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리더라는 게 있고요. 리더도 밸리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리더가 트랜잭션을 다 모아가지고 블록 프로포절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될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을 다 보내줘요. 밸리데이터들한테. 블록, 뭐 예를 들어 한 블록에 한 1000개 트랜잭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 1000개 트랜잭션을 담은 블록 데이터를 밸리데이터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그럼 이 밸리데이터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블록이 제대로 된 게 맞다. 라고 서명을 해서 리더한테 다시 보내주죠. 보트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리더가 이 보트 결과를 컬렉트 해가지고 다 모아서 쿼럼 서티피킷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약에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쿼럼 서티피킷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증명서를 다시 밸리데이터들한테 보내요. 이 상태를 보티드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한된 블록을 보티드 됐다라고 한 번 보트한 거예요. 보트에서 통과된 거죠. 그 다음에 이 QC를 보낸 거를 밸리데이터들이 보고 아 제대로 됐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서명해서 보냅니다. 보트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리더가 다시 이 보트를 컬렉트 해가지고 다시 QC로 만들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서 제한된 블록이 여기서 이제 파이널라이즈 됐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QC를 각 밸리데이터들이 받으면 그 밸리데이터들은 아 여기서 제한된 블록이 파이널라이즈 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컨센서스가 다 통과된 거예요. 아, 파이널 됐으니까 내 이제 블록을 이제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되게 심플리파이 된 거고요. 이게 사실은 보트를 두 번 하죠. 한 블록에 대해서. 텐더민트랑 사실 똑같습니다. 코멧 BFT랑 똑같죠. 한 블록에 대해서 보트를 두 번 하는 거. 이게 패스트 핫스터프에 기반한 방식이고요. 패스트 핫스터프도 동일하게 이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원래 핫스터프는 여기서 보트를 한 번 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트를 두 번 하는 걸로 바꾼 게 핫스터프 2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약간 변형한 게 패스트 핫스터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나드 BFT도 패스트 핫스터프라는 거에 기반했기 때문에 보트를 두 번 하고 한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블럭 101번째가 제한이 되면 프로포즈가 된 거고
보트를 한 번 하고 QC를 받으면 보티도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트하고 다시 QC를 받으면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블럭 101번이 파이널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 102번째 블록이 제한되겠죠? 그럼 102번째 블록이 제한되고 보트 한 번 하고 또 한 번 보트해서 파이널라이즈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이 순차적으로 생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페스타 하스터프의 기본이고요. 포맷 BFT도 보통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 2번 하고 그 다음 블록에 투표 2번 하고 이런 게 좀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표를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하스터프를 가지고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파이프라이닝. 그게 뭐냐? 이 블록이 앞에서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돼 있던 거를 요걸 딱 잘라다가 겹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죠. 101번째 블록이 프로포즈 된 거 보트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보트를 한번 하잖아요. 보트 된 걸 가지고 보트를 받아볼 텐데 그걸 받아볼 때 그거를 QC를 전달하는 리더가 그 다음번 블록을 동시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밸리데이터들은 이 라운드 단위로 보트를 하게 되겠죠. 블록 단위로 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운드 106번에 대해서 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 106번에 대해서 보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101번째 블록에 보티드 돼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 102번째 블록에 프로포즈 된 걸 잘 받았다라는 걸 보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라운드에서 보트를 총 3블록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한 최근 블록에 제한된 거를 보트하고 그 다음에 보티드 된 거를 한 번 더 보트하는 거. 이 2개를 보트하고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번 보트를 할 때 제한된 거에 대해서 보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얘를 겹쳐서 가져와서 여기서 보트하는 거니까 한 번 보티드 된 거에 QC를 받아본 이 QC를 잘 받았다라는 거를 보트하는 거고요. 그 전 블록에 대해서 파이널라이즈 되는 QC를 보트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보트에 대해서 여러 개 블록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블록 타임이 줄어들죠. 블록 간의 이제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한 번 블록 생성되고 다음 번 블록이 나올 때까지 2번 보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만 딱 보트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블록 타임을 줄일 수 있다. 근데 한 트랜잭션 입장에서 한 트랜잭션이 파이널라이즈 되기까지 지연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한하고 파이널라이즈 되기까지는 2번 보트는 동일해요. 다만 블록 타임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모나드에서 얘기하는 것도 블록 타임은 400ml인데 파이널라이즈는 800ml 세컨드죠. 네,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만 복잡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리더가 있고 블록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 다음 리더가 블록 포즈를 함과 동시에 그 전 블록에 QC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이거를 밸리데이터들이 보트를 하는 거죠. 이게 파이프라이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나드 BFT를 계략적으로만 보면요. 일단 레이턴시가 작다는 측면을 보면 일단 0.4초 만의 블록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모나드 BFT 가지고는요. 그리고 블록 컨퍼메이션, 즉 파이널라이즈는 0.8초, 800ms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한 번 여기서 한 번 제한돼서 한 번 보트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400ms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간에 이 파이널라이즈 되는 것 길이가 400ms가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블록이 제한되고 파이널라이즈가 되려면 2블록이 지나야 되니까요. 800mm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ms가 걸린다. 그리고 지금 모나드 구조를 보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은 뭐 밸리데이터 10개, 20개 이렇게만 돌리는 블록체인들이 있는데 모나드는 지금 현재 55개 이상이고요. 아마 100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어, 최대 목표는 수천 개 이상의 밸리데이터들을 지원하는 걸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이제 엄청나게 높은 사양보다는 중간 사양의 하드웨어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어떻게 잘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밸리데이터들을 수천 개까지 지원하려면 특별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나드 BFT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요. 리더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멧 BFT 같은 경우 보면 리더가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블록 프로포저는 있죠. 제한자는 있지만 뭐 그 블록 제한한 거에 대한 보트를 취합하는 리더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코멧 BFT가 다 이제 가시 프로토콜에서 각자가 이제 보트 결과를 다 모아서 각자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모나드 BFT는 하스터프 기반인데 하스터프는 이제 리더 기반에서 리더가 정해져서 리더가 보트를 취합해서 다시 뿌려주는 구조로 하고 있죠.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번 보트를 할 때 여러 블록의 상태, 각각의 다른 상태에 대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블록 데이터를 프로퍼게이션 할 때 어떤 특수한 거를 쓰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랩터캐스트라는 거예요. 랩터캐스트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나드 BFT 논문을 보시게 될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설명을 좀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participant라는 게 나오는 참여자죠. 이 밸리데이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밸리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그 밸리데이터를 말하고 있고, 리더거나 아니면 레플리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뭐 블록을 제안하거나 QC를 취합해서 보내주거나 이런 게 리더고, 그거에 대해서 서명하는 주체들, 그게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뭐 블록을 제안한 걸 보내주거나 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 메시지라는 걸 보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블록이 뭐다라는 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말하려면 블록이라는 걸 디파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 디파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퀀스 넘버, 페이로드 해시, QC, 그다음에 블록 해시라는 거에 어떤 벡터 값을 블록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럼 블록이 뭐냐를 보면 시퀀스 넘버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블록 넘버입니다. 블록 번호, 블록 하이트라고 부르는 것들. 그걸 여기서 시퀀스 넘버라고 하고 있고요. 페이로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트랜잭션 데이터예요. 트랜잭션들을 모아놓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해시라는 거는 페이로드에 이제 시퀀스 넘버를 결합해서 해싱한 값. 이게 페이로드 해시고요. QC라는 거는 이전 보트를 모아놓은 거. 3분의 2 이상 모으면 그게 QC가 되죠. QC고요. 그 다음에 블록 해시는 이 전체를 해시한 거, 블록 해시값. 이전 부모 블록의 해시값. 블록 해시입니다. 그리고 블록 헤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 중에서 페이로드가 빠진 거, 그러니까 로 데이터가 빠진 거를 그냥 블록 헤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들을 때는 이런 디테일한 정의들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논문을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포절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뷰, 프로포절 아이디, 그다음에 블록, 그다음에 뭐 시그마 값, 그다음에 TC, NEC라는 거의 집합이죠. 뷰라는 건 뭐냐면 라운드 번호입니다. 블록 하이트라든지 블록 넘버가 아니고요. 라운드 넘버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넘버라는 거는 내가 보트를 하는 단위죠. 그게 뷰 넘버고, 프로포절 아이디는 이제 블록 해시와 뷰 번호의 해시 값이죠. 합한 해시 값. 블록이라는 건 내가 제한하는 그 블록 데이터. 이제 제한하고 있는 블록 데이터고요. 시그마라는 건 리더의 서명이죠. 제한하는 그 프로포절에 대한 리더의 서명. TC라는 건 타임아웃 그 서티피킷입니다. 타임아웃 서티피킷인데 이거는 타임아웃 메시지를 밸리데이터들로 받으면 어느 이상 받으면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넣는 거고 없으면 널로 채워 넣겠죠. 그 다음에 No Endorsement Certification이라는 NEC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전 블록의 제한을 받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테일 포크 프로블럼이라는 거에 나오는데 이전 블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 밸리데이터들이 보내면 그걸 어느 정도 취합했을 때 발급되는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게 있다면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포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블록이 되기 전에 이제 블록이 되려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프레시 프로포절이라는 것과 리 프로포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프레시 프로포절은 처음 제안하는 프로포절이고요. 리 프로포절은 이전에 누군가 제안했는데 합의가 안 끝난 거, 그걸 다시 제안하는 게 리 프로포절입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보면은 프레시 프로포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전 블록의 뷰 넘버보다 하나가 큰 뷰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음번 블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블록 다음번 블록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NEC를 받은 적이 없다. NEC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전에 제한한 거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널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NEC가 있으면 새로운 걸 제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제한받은 게 없으니까요. 이거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면 프레시 프로포절이라는 거고요. 리프로포절이라는 건 이전에 받았던 걸 새로 다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받은 제안보다 그 블록 넘버 이상 있고, 그리고 이제 NEC를 받지 않았을 때,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그 프로포절은 리프로포절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죠. 논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새로 제안한 프로포절은 프레시 프로포절, 누군가 앞에서 제안 한 번 한 거를 합의가 안 돼서 다시 제안하는 거면 리프로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트라는 게 나오는데, 보트는 쉽게 생각하면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QC나 프로포절을 받았을 때 오케이 하고 다시 서명하는 건데, 그 서명 정보에는 뭐가 있는 건지를 보면은 뷰 넘버, 시퀀스 넘버는 블록 넘버가 될 거죠. 그다음에 프로포절 아이디, 그다음에 스테이트 해시값, 그다음에 서명 정보, 리더의 서명 정보, 서명 정보 이런 것들을 보트에 넣어서 보내죠. 그럼 이제 보트를 밸리데이터들이 리더한테 보낼 거예요. 그럼 리더들이 이 보트를 보고요. 3분의 2 이상이 그 블록이 밸리드하다고 이 서명 정보를 보냈으면, 밸리드한 거라는 거는 뷰 넘버도 똑같고 시퀀스 넘버도 일치하고 프로포절 아이디나 스테이트 해시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죠. 일치하는 값을 3분의 2 이상 취합했을 때 이제 그게 3분의 2 이상이 동일한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QC를 발급합니다. 리더가. 근데 그 발급한 게 뭐냐? QC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취합한 뷰 넘버, 시퀀스 넘버, 프로포절 아이디, 스테이트 해시, 그리고 서명의 집합. 이렇게 해서 리더가 QC라는 걸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밸리데이터들한테 이 QC를 다시 보내는 거죠. 새로운 블록 프로포절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 팁 NEC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혹시나 그 제안한 블록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밸리데이터들이 꺼져서 중간에 이제 리더가 꺼졌을 때 그걸 이전에 제안했던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면은 테일 포킹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치라는 게 팁이 있고 하이 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팁이라는 건 뭐냐면 블록은 아닌데 내가 가장 최근에 서명한 프레시 프로포절이 팁이에요. 가장 최근에 서명한 프레시 프로포절이 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밸리데이터들이 리더한테 보내는 거죠. 이 팁이라는 팁 정보를. 그러면 리더는 각 밸리데이터들로부터 팁을 여러 개 받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각 밸리데이터들이 바라보는 가장 내가 마지막에 서명한 프레시 프로포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팁 번호가 가장 높은 게 하이 팁입니다. 이게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 Endorsement Message라는 건 뭐냐면 이건 밸리데이터들이 리더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전에 받은 프로포절을 뭔지 모르겠다, 복구할 수가 없다, 이거를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누군가 제안한 프로포절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복구를 못 하겠으니까 새로운 걸 보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난 이제 받은 제안이 없으니까 네가 새로 제안해서 보내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개의 노드로부터 밸리데이터 노드로부터 받아서 취합하면 그게 No Endorsement Certificate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F 플러스 1개를 취합하고 나면요. 그 다음 나온 게 타임아웃 메시지예요. 이거는 보트랑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밸리데이터가 어떤 리더로부터 QC라든지 블록 프로포즈를 오길 기다리고 있겠죠? 시간이 됐으니까 어떤 리더로부터 오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리더가 안 보내줘. 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걔가 꺼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타임이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 그때는 보트를 못 하니까요. 타임아웃 메시지를 다음 리더한테 보내요. 그게 타임아웃 메시지입니다. 그게 뷰 넘버, 팁, 뭐 이런 타임아웃 커밋이 있다면 이런 거 설티피킷이 있다면 타임아웃 설티피킷 그 서명 이런 걸 해서 내가 기다렸는데도 안 온다라는 걸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타임아웃 설티피킷이라는 건 뭐냐면 타임아웃 메시지를 어느 이상 모으면 이제 다음 리더가 그걸 취합해서 이 QC가 없으니까요. 이전에 원래 보트를 모아서 QC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받은 애들이 없잖아요. 다 TC만 보내주면 타임아웃 메시지만 보내주면 그럼 타임아웃 메시지를 모아서 이전 상태가 다 타임아웃 됐다라고 TC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QC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아웃 설티피킷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서 나온 그림인데 리더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부터 QC 이전 라운드에 대한 QC를 받겠죠. 동시에 새로운 블록 프로포저를 받을 거예요. 밸리데이터들이 받겠죠. 받으면 얘네들이 이걸 보고 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리더한테 보트하는 겁니다. 리더 A한테 보트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리더한테 보트를 보내줘요. 그럼 얘가 취합해서 QC랑 새로운 블록을 또 보내겠죠. 그럼 얘네들이 보고 또 보트해서 다음 리더한테 보내면 QC랑 새로운 블록을 또 보내겠죠. 근데 만약에 리더 B가 꺼졌어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타임아웃 메시지를 아니, 밸리데이터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보트가 아니라 타임아웃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럼 리더 C가 타임아웃 메시지들 모아서 여기 QC가 아니라 TC를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다음번에 이제 테일 포킹 프라블럼이라는 걸 나오는 문맥인데요. 만약에 중간에 리더 B가 꺼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 받죠? 꺼졌으니까. 밸리데이터들이 시간 지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타임아웃 메시지를 다음 리더한테 보냅니다. 타임아웃 메시지를. 그럼 리더 C가 타임아웃들을 모아서 타임아웃 설티피킷을 발행해가지고 밸리데이터한테 보내주죠. 새로운 블록을 제안하면서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리더 B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못했죠, 지금. 새로운 블록을 제안하지 못했죠. 그럼 이쪽 라운드는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안 되겠죠? 한번 비웠어요. 근데 문제는 리더 A가 제안한 이 블록에 대해서 얘네들이 보트를 했잖아요. 다 받았다. 얘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어 리더 C는 얘네들한테 리더 A가 제안한 보트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리더 A가 제안한 블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얘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리더 B가 제안한 블록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B인데 리더 A가 제안한 블록도 무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얘가 뭘 제안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 수도 있지만 모르겠죠. 모를 가능성이 있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페스타스 서퍼에서는 중간에 리더가 오프라인이 되면 연속 2개의 프로포절이 날아갑니다. 한 번만 오프라인이 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오프라인이 되면은 얘가 제안한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항상 2개가 연속으로 미싱돼요. 블록이. 이게 테일 포킹 프로블럼입니다. 이렇게 2개가 미싱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다음 넥스트 프로포저가 얘의 제안을 볼 수도 있거든요. 우연히 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래서 얘가 제안한 블록이 이 발레리가 제안한 블록을 가리켜가지고 유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얘가 제안한 걸 무시하고 트랜잭션을 리오더링 해가지고 내 맘대로 조작해서 얘 다음번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MEV 어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두 개 연속적으로 블록이 스킵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오더링을 얘가 바꿔서 앞에 밸리데이터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순서를 바꿔서 다시 제안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게 이게 이제 테일 포킹 프로블럼이고요. 모나드 BFT에서 해결했다고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팁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팁과 그다음에 노 인돌스먼트 메시지라는 걸 도입하면서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하나만 미싱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가 오프라인을 가더라도 두 개가 모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발레리가 한 거를 이 다음번 밸리데이터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비슷한 장치가 이제 텐더민트랑 코믹 BFT도 있습니다. 락이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프로포저가 제안을 하다가 실패한 거는 다음번 제안자는 그 제안을 그대로 제안해야 돼요. 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락 시스템이 있어서 비슷한 장치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되냐면요. 원래 여기 타임아웃 메시지를 리더 C가 받을 때 이전에 리더 A가 제안한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얘가 제안한 게 무시되거든요. 근데 이 타임아웃 메시지에 어떤 걸 넣었냐면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팁이라는 걸 넣어서 타임아웃 메시지를 보내요. 원래 없는 거거든요. 하스토프에는. 팁이라는 걸 보내면 어떤 식이냐면 이 밸리데이터들이 요 타임아웃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팁이 뭐겠어요? 얘죠, 얘. 여기서 제안하는 블록이죠. 왜냐면 팁이라는 거는 가장 최근에 서명했던 프레시 프로포절이니까요. 얘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제안한 프레시 프로포절은 얘죠. 그래서 얘를 가리키는 정보를 이 타임아웃 정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C가 블록을 제안할 때는 무조건 얘가 어, 말하고 있는 하이팁의 프로포저를 제안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리더 C는 새로운 거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 A가 제안했던 거를 바꿔 새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건너뛰지 못하고 얘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 A가 제안한 블록을 이전 블록으로 인정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팁이라는 거를 정보를 다 줘가지고 A가 제안한 블록을 이미 나도 서명했기 때문에 다음번 블록으로 이어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팁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이제 이 앞에서 얘가 제안한 걸 무시하지 못하고 가리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일 포킹 프로블럼이라는 걸 해결한 게 모나드 BFT고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다음번에 설명한 거는 한 가지 더 이제 특수한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랩터캐스트라는 게 나와요. 이 랩터캐스트는 어디에 들어가는 기술이냐면 맨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이거죠. 이 리더가 밸리데이터들한테 프로포절 정보를 보내죠. 그러니까 블록 데이터를 다 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블록이 밸리드한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맨 첫 단계, 이 블록 정보를 프로포저를 보내는 단계. 그거를 블록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전파, 블록 정보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한 블록이 한 2메가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밸리데이터들이 1000개입니다. 만약에 1000개, 밸리데이터가 1000개예요. 그럼 리더가 1000개 밸리데이터한테 2메가씩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기가를 보내야 되죠. 2기가 바이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블록 제한할 때. 근데 인터넷 밴드위스가 만약에 1기가 BPS라고 할게요. 바이트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씩 보내서 1000개까지 보내는데 16초 걸립니다. 블록 정보를 보내는데 16초 걸려요. 그럼 이거 블록 타임 0.4초 안에 다 설명할 수도 없겠죠? 블록 전파에만 16초 걸리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밸리데이터가 1000개가 아니라 뭐 한
10개쯤 되면 아무 문제 없죠. 10개쯤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1000개, 10,000개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블록 프로포게이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홉 블록 프로포게이션 전술을 씁니다. 뭐냐? 일단 일부분의 밸리데이터들한테만 보내요. 리더가. 그리고 이 중간자, 첫 퍼스트 홉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다른 애들한테 보내줍니다.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 두 단계로 나눠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리더 입장에서 1000개한테 보낼 필요가 없고 일부분한테만 보내고 이 받은 밸리데이터들이 또 일부분한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적화된 건 뭐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노드가 n개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 n개를 보내고 그 다음번에 루트 n개를 보내면 곱하면 이제 n개의 노드한테 다 뿌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 블록 프로포게이션 아키텍처를 2홉이나 3홉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고요. 이제 모나드도 여기서 2홉 블록 프로포게이션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하자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그냥 모든 블록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파트만 얘한테 보내죠. 첫 번째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의 일부분만 또 두 번째 밸리데이터, 일부분만 세 번째, 네 번째. 나눠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낼 수도 있지만요. 그럼 이제 밴드위스가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받은 애들이 자기가 받은 일부분들을 밸리데이터 노드들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밴드위스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트래픽을. 근데 만약에 한 밸리데이터가 만약에 꺼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꺼졌어요. 그러면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복원을 못 하겠죠. 일부분만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채널 코딩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제 뭐 전작과에서 무선통신에서 채널 코딩 들으셨거나 뭐 인코딩, 디코딩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던던시 페리티 파트를 더해가지고 일부분만 받아도 복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이레저 코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원래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를 두 개로 불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봐도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간단한 채널 코딩이죠. 레피티션 코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페리티를 붙이고 페리티를 붙인 거를 쪼개서 밸리데이터들한테 나눠주고 이 밸리데이터들이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 자기가 받은 거를 다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나드에서는 이 밸리데이터들마다 첫 번째 홉의 밸리데이터들마다 나눠주는 그 양을 스테이킹 밸류에 따라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내가 보팅 파워가 높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더 많이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줬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랩터 캐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이레저 코딩에 랩터 코드라는 걸 썼기 때문에 랩터 캐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홉의 밸리데이터들한테 보내게 되고요. 채널 코딩 레이트는 2배 정도 쓰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불릴 때 원래 뭐 2메가짜리 블록이면 4메가로 늘리는 거죠. 페리티를 1배 정도 더 붙여서. 그래서 절반만 받아도 이제 다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레벨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블록 파트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있고요. 페리티 비트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뻥튀기해서 보냈을 때 일부분을 받지 못해도 나머지 받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널 코딩 티오리 같은 걸 이용해서 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랩터캐스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도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나드가 이런 랩터캐스트를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거의 완전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요. 솔라나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솔라나에서는 터바인이라는 걸 쓰고요. 거의 비슷한 단계고 여기서는 솔라나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그 노드 피어 간의 연결을 이제 TCP를 쓰는 게 아니라 UDP를 씁니다. UDP는 재전송이 없어요. 그래서 단방향 통신이에요. 그래서 뭐 에러 커렉팅 이런 게 전혀 없죠. 근데 전혀 없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그 이레저 코드를 쓰니까 어차피 복원할 수 있어서 TCP를 굳이 안 써도 되죠. 지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터바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블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익스큐션이라는 게 컨센서스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컨센서스가 되고, 원래는, 어, 컨센서스를 합의하기 전에 그 트랜스미션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실행을 해봐요. 이더리움에서는.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블록에 담아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 블록 실행 결과까지 해시값까지 합의를 해요. 실행하고 합의하고, 실행하고 합의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의가 오래 걸리니까요. 전파에 오래 걸리니까 실행할 시간이 없어요. 실행할 시간이 되게 실행 버짓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블록이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나드에서는 에이싱크로너스 익스큐션이라는 걸 도입해서 실행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합의부터 하고 실행을 합니다. 합의를 끝낸 다음에 그걸 실행해요. 그러면 이 실행 결과를 나중에 그 다음번 블록 어딘가에다가 해시값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트랜잭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실행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그 실행을 늦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팸 필터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도 블록에 막 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먼저 실행을 해보면 실행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잔액이 부족하다든지 가스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날라올 텐데 그런 것들은 실행할 때 다 걸러줄 수 있거든요. 그럼 유효한 것들만 블록에 담아서 합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스팸 필터링이 쉽죠, 위에서는. 근데 밑에서는 스팸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스팸 필터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있을 때 이 밸런스에 대한 해시 값을 머클루트에 이렇게 블록에 담거든요. 업데이트된 걸 계속 담아요, 이렇게. 근데 모나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블록에서 실행되고 나온 결과를 그 블록 헤더에 담을 수가 없죠. 왜냐면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 블록 스테이트에 대한 해시 값을 몇 번째 블록 이후에다가 담습니다. 그 딜레이드 해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드 머클루트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100번째 블록을 실행하고 나서 나오는 스테이트 값에 대한 해시 값을 뭐 103번째 블록 루트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건 100번째 블록이 생성됐을 때 이 100번째 생성된 블록이 완전히 파이널라이즈 됐다고 볼 수 있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왜냐면 블록 머클루트는 없으니까. 하지만 대답은 파이널라이즈 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00번째 블록이 생성되면 100번째 블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합의가 끝났으니까. 근데 이걸 실행하고 남은 결과가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이 몇 번째 블록 이후에 돼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반영이 되면 100번째 블록이 여기서 베리파이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파이널라이즈가 된 거고 그게 결과가 맞는지 베리파이 하는 거는 몇 번째 블록 이후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 스테이트가 모나드 같은 경우 보면요. 베리파이드, 아니, 프로포즈드가 있고 제한된 상태. 그 다음에 한 번 보트가 된 상태, 보티드. 그 다음에 두 번 보트가 된 상태, 파이널라이즈가 된 거죠. 여기까지 파이널라이즈가 됐으면 그 블록은 이미 딱 커밋이 된 거고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이 스테이트의 실행까지 반영이 돼서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는 상태. 그게 verified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생각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이 101번째 블록이 프로포즈 되고 나서 그 다음 한 번 투표하면 보티드가 되는데 이때 QC를 받을 때 102번째 블록이 제한되죠. 그래서 이때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102번째 블록의 프로포즈드와 101번째 블록의 보티드에 대한 거를 투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이닝이 돼서 이제 돼 가다가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나면 두 번째 블록이 지나고 나서 베리파이드가 됐다고 또 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트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한 블록이 프로포즈 됐고 그 전 블록이 보티드가 됐고 그 전 블록이 파이널라이즈가 됐고 그 전 블록이 이제 실행이 돼서 결과에 반영됐다라고 베리파이 됐다까지 내가 증명하는 보트를 하는 거예요.
DB까지 기록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블록 컨센서스의 한 단계, 실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블록에 대한 블록 사이클은 프로포즈드 보트, 파이널라이즈드 베리파이드까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제 모나드 BFT 카테고리 랩스에 있는 것들을 넣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모나드 커뮤니티 개발자 하나가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해 드릴 텐데, 모나드 BFT 라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이제 모나드 컨센서스에 대한 상태를 블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 캡처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블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란색이 블록이 프로포즈 된 보트가 끝난 거. 그리고 한 번 보트가 되면은 보티드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블록이 보트가 되면 파이널라이즈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블록, 920번 블록. 이 블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블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라운드가 지나서 실행이 돼서 DBA까지 기록되고 나면 그게 내가 투표를 하고 나서 보면 베리파이드가 되죠. 베리파이드가 되면 이미 DBA까지 다 기록된 상태의 블록이죠. 그래서 베리파이드가 된 게 밑으로까지 쌓이는 이런 비주얼라이즈를 만든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게 아마 AI를 써서 만들었을 텐데 아마 이런 모나드 RPC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백엔드 개발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AI 도움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나드 BFT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제가 뭐 어펜딕스로 뭐 이런 패럴 익스큐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콜리전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는지, 그다음 모나드 DB에 대한 뭐 대략적인 소개 이런 것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나드 BFT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이 어펜딕스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모나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게 궁금하시다 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나드 BFT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백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십시오. 질문 해주십시오.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까 베리파이드 되기 전에 파이널라이즈드 된 거잖아요. 파이널라이즈 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베리파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파이널라이즈 된 상태로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건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담겨 있는 상태로 영구히 기록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말도 안 되는 트랜잭션이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록되더라도 나중에 실행을 해서 DB에 기록이 될 때 무시가 될 거거든요. 그 DB에 로직, 기록되는 거랑 블록에 기록되는 거랑 다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 그 블록들의 체인인데 블록들이 모든 밸리데이터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DB도 모두 동일하게 기록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 그 DB를 사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블록들의 모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관리하거나 이제 유저들한테 정보를 쉽게 주기 위해서 그 블록을 실행한 결과들을 DB에 갖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 동시에 DB에도. 근데 그 DB에 기록하는 거를 두 블록 이후에 할 수 있게 시간 여유를 주겠다라는 게 여기서 제안이고요. 한 번 블록에 기록이 되면 이제 리버트가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물론 이상한 트랜잭션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다. 근데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거는 이미 다 필터링을 하겠지만요. 뭐 밸런스가 없다든지 이런 트랜잭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 보내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행할 때 이미 다 리버트 돼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 의미 없는 트랜잭션들을 최대한 거르는 게 스팸 필터링이 해줄 역할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그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수수료가 조금 모나드에 비해서 훨씬 비싸니까 노드가 트랜잭션을 합의에 참여해서 얻어가는 수수료가 많은데 이 모나드 같이 컨센서스에 참여해도 얻어갈 수 있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으면은 만약에 노드가 자기가 트랜잭션을 다 합의를 성공시켜도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별로 없으니까 트랜잭션을 막 누락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모나드에는 있나요? 그런 페널티를 슬래싱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슬래싱 되고 나면 자기한테 델리게이션 된 거에 스테이킹 된 거에 일부분을 페널티로 가져가는 게 있죠. 근데 이 수익이 적은 거는 이제 모든 POS 체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수료만 갖고 그 밸리데이터 수익을 하기엔 수수료가 크지 않죠. 그래서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별도의 리워드를 내려주죠. 그것들이 하나의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되는 거죠. 스테이커들한테 별도의 리워드를 지급해 줍니다. 그 트랜잭션 수수료 이외에 그것과 동시에 이런 밸리데이터들이 내 보팅 파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즉 델리게이션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내가 블록 제한할 기회가 많아지면 뭘 할 수 있느냐? MEB를 할 수 있죠. 걔가 트랜잭션 오더링을 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가 챙길 수 있죠. 그래서 MEB 레베뉴가 생기고 그 MEB 레베뉴를 제가 먹을 수 있는 장점이죠. 그 MEB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밸리데이터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스테이킹 리워드가 있고, 어,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킹 리워드의 커미션 레이스를 먹는 거고요. 밸리데이터들은. 그 다음에 스테이커들은 스테이킹 리워드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들이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이익은 MEB 레베뉴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리데이터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꺼져 있다든지, 블록을 미싱하는 거죠. 미싱 레이시 높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블록에 사이닝하는 더블 사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제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툼스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페널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